안녕하세요. 시대에듀에서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강의를 맡게 된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2차 사무관리론 그 기본 이론 시작할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좀 시험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시험이 10회 시험이죠. 10회 시험 봤을 때 일반 행정사 합격률이 이제 10%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8.88.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시험이 요즘에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고 또 10회차를 이제 지나보면 모든 자격사 시험들이 10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참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18.88%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무관리론의 꽈락률을 보시면요. 30%대예요. 근데 이거 되게 꽈락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요렇게 많은 꽈락률이 나왔구나. 근데 요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불이타를 대비했을 때 불이타를 대비하지 못하고 불이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도 불이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도 채우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냥 0점 받는 걸로 두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꽈락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행정사 합격률이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시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문과생들이나 이렇게 취업이 좀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합격률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 시험은 다 끝났고요. 1차 시험을 합격하셨던 아니면 1차 시험과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건 서술형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서술형 시험은 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차 시험은요, 우리 사지선다 그 중에 하나만 찍어도요, 운 좋으면 맞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60점, 평균 60점 나와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었죠. 근데 2차 시험이 사실 완전 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2차 시험은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예 그냥 종이, 백지에다가 내가 어떤 답안을 현출해 내느냐,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 심지어 상대평가예요. 그쵸? 상대평가라고 하면 제가 시험장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고 앞, 뒤, 옆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 답안이 교수님들한테 좀 더 어필이 돼야 되는 답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을 일단은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백날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책을 다 이해했대요. 나 완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뭘 안 했냐면 쓰는 연습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답안에 현출해내는 연습을 아예 안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 이분은 가셔서 내가 이해하고 있던 거를 답안을 쓰려다 보니 그 답안에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험 완전 그냥 망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은요.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답안지에 쓰는 거. 요게 돼야 된다. 요거까지가 시험 공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책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답안 그 공부가 아니라요. 요렇게 답안에 도출해내는 것까지가 내 공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키워드라고 쓰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기간 안에 동차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성적도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막 머리가 좋아서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우리 보시면 법령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문장으로 엄청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여기 시작하는 뭐 행정기관의 장부터 노력해야 한다까지요. 요 세 문장을 내가 뚫뚫뚫 외우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이 시험은.
왜냐면 이런 게 분량이 지금 책 보시면요. 두께가 요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굉장히 컴팩트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면 피곤해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뭘 외워야 되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를 우리가 요 키워드를 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키워드만 외우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살을 붙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키워드 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민원인을 오늘 배웠어. 그러면 요 민원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민원인은 내가 구청 같은 데 가서 어떤 민원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요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키워드를 알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어디 가서 행정기관에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어디다가 행정기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지 뭐 특정한 행위를 요 정도는 행위 여기까지만 쓸게요. 행위를 이런 키워드들은 잡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다 했을 때 민원인은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나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만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 근처에 가셔서 뭐 3개월이라든지 4개월 전부터 여기다 살을 붙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지만 시험을 좀 접근하기가 쉬우시지 이 문장을 내가 1부터 10까지 다 외울 거야. 이렇게 되면 중간에 지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자. 지금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목차 외우기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아니 대체 목차가 뭔데? 라고 하시면 우리 책에 보시면요. 이제 지금 로마자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정, 목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또 양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차예요. 제목, 그 문단의 제목.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제가 만약에 이 통째로 너무 안 외워진 챕터가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뭐 민원의 종류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 진짜 안 외워진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왜냐면 2페이지예요. 그래서 나 너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나 목차라도 외워갈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그때 민원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내가 목차를 알고 있으면요. 민원의 종류에는 일반 민원이 있었고 또 고충 민원이 있었지. 또 일반 민원에는 뭐가 있었지? 4개로 법정 민원이 있었고 뭐 질의 민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 요 제목만 알아도요. 선생님들이 시험장 가셔서 요렇게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법정 민원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내가 특정한 행위를 신청하는 걸 법정 민원이라고 하겠네? 요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의 중요성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릴 거고요. 다른 이런 서술형 시험 같은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이 다른 이제 그 자격사 분들은 목차 스터디도 하세요. 왜냐면 목차 잘 외웠는지 친구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차는요, 우리 목차는 꼭 외워두자. 목차 외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팁을 드리자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차를 뭐 민원의 종류 써놓고 목차를 쭉 쓰세요. 그래봤자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잠깐 짬날 때 보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는 외워두면 그래도 우리가 불이타 대비도 이제 되고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시험장에 가서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도 쓰고 나야 된다고. 내 앞에 옆에 애들은 못 쓸지언정 내가 쓰면 내가 그게 정말 완벽한 답이 아닐지언정 난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차 꼭 외워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고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백지복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복습법이 뭐냐면 그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 시험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았어요. 왜냐면 1차는 절대평가고 우리 평균 60점만 넘으면 그래도 합격시켜 주잖아요. 근데 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우리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를 합격하고 1차는 거의 뭐 문제풀이나 이런 위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2차 시험을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2차를 외우는 걸 좀 빨리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날 만약에 민원을 배웠어요. 민원 파트를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자, 강의 들은 건 사실 공부가 아니죠. 그럼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책을 한번 읽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해할 나만의 언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책을 읽고 키워드 작업 좀 하고 그런 다음에요. 요거에 대해서 딱 책을 덮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를 A4 용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빈 연습장이라든지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아, 민원 뭐 있었지? 민원에서 의의가 있었지. 그 다음에 민원에 민원인이 있었지. 그 다음에 민원 종류가 있었지. 그 다음 종류에 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완전 백지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막판에 가면 이거 외우고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간단한 작업부터 백지복습법을 했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답안을 현출할 때 아, 여기다가 뭔가 살만 붙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날 내가 수업만 들은 뭐 제가 만약에 수업 강의를 8시간을 들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나 8시간이나 공부했어.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내 순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순 공부 시간에 책을 조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을 계속 파는 것보다는 좀 넓은 그 구역을 이렇게 조금 둘러가면서 천천히 보면서 그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오늘은 민원을 다 끝내겠어 라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민원도 보고 그다음 문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테마를 정하세요. 난 오늘 민원에 대해서 테마를 잡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백지에다가 좀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차 외우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형광펜으로 형광펜 4개 정도? 색깔 4개 정도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자, 숫자, 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요게 이제 이 하위 분류인데요. 요 대분류에는 뭐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겠다. 그럼 빨간색으로 작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색깔의 계열. 요 숫자는 다른 색깔 뭐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초록 색깔로 하겠다 해서 얘네한테 각각 색깔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아, 내가 민원에서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위단에 민원의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있었고 민원의 의의가 있었지. 민원에 속하는 하위, 분류 요게 있었지. 그 다음에 의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날 거고 만약에 여기가 종류였어요. 그럼 종류에는 뭐가 있었지? 일반 민원이 있었지. 요거를 왜 형광펜 작업을 자꾸 하라고 하냐면 그래도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요. 우리가 책을 이거 시험장 들어가는 날까지 보는 거거든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도 그 10분 전에도 요거를 계속 보실 거예요, 책을. 그러면 요 색깔이 딱 이렇게 티가 나 있으면 요거 기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고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4가지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요 형광펜 작업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을 배울 건데요. 이쪽은 이제 총칙 여기 들어갈 건데 이쪽은 그냥 이런 법률을 왜 만들었어?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불이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 목적은 그래도 우리가 몇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그 답안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불이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을 좀 작성을 할 수 있겠네 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자, 민원을 처리하는 걸 이제 법률로 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왜 제정한 거야?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어떤 사항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자, 공정, 적법, 처리.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원행정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 다 나오죠. 근데 대충 뭐냐면 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니? 라고 하면 요런 걸 일단 규정을 해놔야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걸 규정해놔야 어떤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죠. 자, 여기 체크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날 수업 나가고 마지막에 책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런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민원행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원행정 뭐냐면요.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돼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주민등록등본이랑 기본증명서랑 가져오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뗄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전자민원 창구죠. 근데 민원24에서 뗄 수도 있지만 아니 이제 급해서 프린트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그럼 제가 민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담당자한테 저 주민등록등본 떼러왔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말이 어렵죠, 말이. 우리 사실 뭐 나 민원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민원행정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주민센터 가서 어떤 일을 요구하는 거 이거 다 민원이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도 세무서에 가서 내는 것도 우리 어디 그날 세무서 가서 보시면 민원실이라는 데 가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실, 민원봉사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민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민원행정은 이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야?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큰 대목차인데요. 요 목차에서 이렇게 끌어다가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외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거 되게 단순하게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거예요. 자, 1번 민원행정의 개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민원행정의 특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차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원행정은 뭐냐? 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어디서 우리가 신청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 자, 만약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까지 하면 여기가 민원인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해요. 저 주민등록등본 좀 떼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주민등록 증을 제출을 같이 하죠. 그때 대응하는 활동. 그때 그 담당자가 가만히 있으면 부적이죠. 그쵸? 그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응을 해주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 대응하는 활동. 그게 민원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원행정의 특징이 뭔데? 이런 민원행정은요. 변동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항상 새로운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양성은요. 뭐 이제 구청 같은 데 생각해 보면 강남구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악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주민의 어떤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민원행정은. 그래서 변동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당연히 민원행정을 처리할 때는요. 재정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적 팽창성과 질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민원행정을 이제 처리를 하면 그 처리된 민원을 이제 파생해서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질적으로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사회가 계속 다변화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적 복잡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기술성과 전문성. 자,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민원 신청을 요청을 했어요. 저희는 행정사니까 만약에 뭐 공장 등록하는 민원을 신청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 공장 등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사업계획서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환경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 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 민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당연히 이런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한테 보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주고, 그 다음에 실사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 행정은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목차라도 봐두면 우리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목차는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민원행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서론 단계의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민원행정의 기능은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민원행정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한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또 하고 있대요. 이건 보시면 이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죠. 저 주민등록등본 떼주세요. 아니면 저 인허가 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뭐 이건 당연하죠. 민원행정은 국민이 참여해서 자신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를 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 자, 국민과 정부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해줘요. 민원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통해서 행정이 투명성을 또 갖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도 제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일장 총칙이고요. 제가 책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마자 1번. 여기는 이제 형광펜 작업을 하셔야겠죠. 제목이랑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여기 형광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조 목적 보실게요.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부분.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 규정하여 민원 처리 규정.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 적법 처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 다음에 민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여기 동그라미 치실게요.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익 보호.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키워드 잡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볼게요.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은 지금 로마자이기 때문에 같은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하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되어 있는 민원행정의 개념, 그 다음에 민원행정의 특징 있죠. 요거는 같은 레벨의 색깔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겠죠. 위에 로마자랑은 다른 색. 자, 그러면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이니까 첫 번째는 민원행정의 개념 먼저 본대요. 이 개념은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 요게 중요하겠죠. 의사표시까지, 그 국민까지 하면 요건 민원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민원행정이다. 네, 그럼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민원행정의 특징 보실게요. 여기는 또 지금 가로로 지금 하나 그 가로짜리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변동성,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도 또 다른 레벨의 형광펜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일단 민원행정은 변동성과 다양성을 갖는데요. 그래서 민원행정은 내용이 항상 새로운 조건 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다. 자, 유동적, 변동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관의 성격, 기능, 주민의 소득 수준, 지역의 발전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양성 하면 그래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과 완전 지방 소도시에 있는 구청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민원행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발전 이런 게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유를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우리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다양성은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지역만의 발전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그래서 민원행정은 처리나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재정 지출을 수반해야 되고 또 대부분이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뭐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처리나 해결을 위해 동그라미 재정 지출 수반. 네. 거기다가 뭐 생각나시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까지 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양적 팽창성, 그 다음에 질적 복잡성. 자, 민원행정은 양적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민원을 해결을 하면 그 기대 수준이 상승을 해요. 여기서 이 해결을 해줬네? 그러면 또 새로운 민원을 요구하게 된대요. 그쵸?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질적 복잡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기술성과 전문성. 자, 만약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기술성과 전문성은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는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과 지방 상호간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증대되고 있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늘어나고 있다. 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을 처리할 때는 고도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 로마자 3번 민원행정의 기능 볼게요. 자, 민원행정의 기능은 4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이거 읽어볼게요. 민원행정은 그 내부의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에 대해서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투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결해 주는 게 산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수요와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 증대에 따라서 업무량이 당연히 증대되게 되겠죠. 근데 이 민원 행정은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통제,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행정 통제 수단, 통제. 그래서 민원 행정 제도를 통해서 쭉 중간에 제외하시고요. 뭐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뭐 행정 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문장일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자, 민원행정은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쵸?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주민등록 등본 떼주세요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담당자가 저한테 주민등록 등본을 떼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가 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 얘기의 즉슨 일단 민원인이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떤 민원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요구하는 민원 중에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여기가 동그라미 되겠죠?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우리가 민원의 종류를 이따 배울 건데 고충 민원 같은 것들 보시면요. 내가 어떤 침익이 있어. 행정기관이 무슨 뭘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나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 죄송한데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 죄송한데요. 아니 저는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이런 행위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요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그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민 참여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뒤쪽에 맨 밑에 가서 보시면 따라서 여기가 중요하겠죠? 민원행정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주민 참여적 기능까지 보셨고 4번 볼게요. 행정의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기능. 자, 민원행정은요.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 창구가 되어준대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구 역할 동그라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 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 그 다음에 신뢰성 제고.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요. 내가 이거를 막 열심히 외워야지 이렇게 하긴보다는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내가 배울 거야. 사무관리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런 법률을 왜 제정했지? 제정 목적. 그래, 이런 목적이었지. 그래서 우리 좋은 말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공정하고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원 행정을 알아야지. 그쵸? 그래서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얘가 또 특징을 가지고 있대. 민원 행정이. 그래서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요 4가지 그냥 조금 눈에 이렇게 발라두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또 얘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까지 해서 막 외우시지 마시고 목차 위주로 좀 암기를 해두시면 시험장 가서 맞아. 변동성 다양성이 있었지. 그래, 그 지역과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불이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예 작성을 못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두 자라도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민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학의 정석 공부할 때요. 벤 다이어그램? 우리 집합할 때 거기가 막 구멍 나잖아요. 구멍 날 때까지 열심히 하죠. 막 완전 까맣고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쪽보다는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여기 민원이 구멍 날 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민원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민원 쪽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가 이제 10회차가 넘어가면 그래도 낼 만한 건 많이 냈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출제할 만한 것들은 많이 내셨는데 민원 부분부터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요 부분부터는 정말로 개정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신설되는 것도 많고 요번에도 새로 이제 민원실이라든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역할 이쪽 다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되고 시행되고 신설되고 이런 쪽은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의의부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민원의 의의. 자, 민원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의의는 개념으로 먼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민원인이 누가? 민원인이 어디에? 행정기관에 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래. 아까 말씀드렸죠. 민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그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 가서 저 사업자 등록증 내려왔습니다라고 어떤 특정한 행위,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그 다음에 민원인, 소나리가 어디에다가? 그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민원이 나왔다. 그럼 일단 민원에 대해서 뭐 민원의 종류가 나왔다고 할게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민원의 의의는 써주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좋죠. 저는 일단 의의나 개념은 쓰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민원의 종류를 써보세요 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민원의 종류잖아요. 민원의 종류. 근데 민원이 뭔데? 민원의 의의는요. 요런 거예요. 근데 민원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좋겠지. 갑자기 민원의 종류는요. 일반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깔끔하겠죠. 깔끔하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깊이 했구나. 얘가 그래도 이 개념은 알고 있구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의 의의는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가야죠.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여기 막 와가지고 무슨 지하철역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에 어떤 특정한 행위라는 게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사도 민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요 한 줄만 써줘도 답안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답안 쓸 때요. 만약에 민원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민원 해가지고 1 해서 의의 쓰잖아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답지가. 그러면 얘가 의의를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일단 3줄 먹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분량에 대한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시험 볼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작업을 옛날부터 했으니까 많이 도출해낸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막 군더더기도 다 넣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군더더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민원의 종류를 물어봤는데 야, 그 민원이 뭔데? 개념은 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쓰고 막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저는 16장 중에 한 14장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7장에서 10장 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점수 받고 합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 민원의 의의만 써줘도 지금 몇 줄이 들어가요. 3-4줄은 들어가요. 3-4줄. 분량 걱정하시는 분들 의의 같은 거 써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시험지를 받고 민원의 종류가 나왔어. 그러면 나 민원의 종류 외웠지? 하면서 막 쓰는 게 아니라요. 그 민원의 종류를 쓸 때 그 위 카테고리가 뭐였지?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 얘부터 써주는 게 그래도 답안에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의 의의.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민원인이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민원의 종류 나왔습니다. 민원의 종류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열심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또 출제되고 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리론 저때 시험을 봤을 때 불이타로 나왔던 게 과거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그 과거에 한번 출제됐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막 너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일단은 이제 이런 목차는 외웠었는데 안 외워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단은 목차는 외웠으니까 어떻게든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이 되게 뭐 행정기관의 장은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행정기관의 장은 뭐 행정안전부 장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나온 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문제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민원의 종류 볼게요. 일반 민원이 있고요. 일반 민원이 있고 크게는 고충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민원 중에서 또 법령 민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볼게요. 법정 민원은 딱 보시기에도 느껴지시죠?
법령, 뭐 훈령, 우리 다 배웠죠? 예규 이런 것들에서 정한 그 요건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 대장 등록 등의 신청을 하고요. 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증명 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허가, 행정사는 인허가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인허가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떤 기업에 뭐 인증을 받아줄 거야. 근데 그게 뭐 법령이나 훈령이나 그 예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인허가를 받으시려면요. 너가 준비해야 되는 구비 서류는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자산, 뭐 능력은 갖추셔야 됩니다. 너가 1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사무실 크기는 뭐 30평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요건을 맞춰야지만 인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법정 민원이라는 거예요. 법정 민원이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요건.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장부, 그 다음에 대장의 등록 등의 신청. 뭐 이거는 이제 의약품, 뭐 특허 목록 신청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장에 등록을 해달라. 그런 신청이죠. 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증명 신청.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안 봐도 알죠.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죠.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하죠. 저랑 뭐 어떤 사람이랑 가족이에요. 아, 이런 거. 최근에 여행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를 막 하다가 우리 엄마가 마일리지가 많이 있어. 뭐 어떤 항공에. 그러면 같이 가족이니까 마일리지 묶어서 내가 그거 쓰고 싶은데 그러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항공사에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내 가족의 우리 어머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 확인. 증명을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의민원이에요. 자, 질의민원에서 포인트는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령 제도, 뭐 행정 제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나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의 민원은요. 말 그대로 행정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 개선 좀 해줘요. 나 너무 짜증나.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있어. 나 이거 개선 좀 해줘. 요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타 민원 볼게요. 요런 거. 지금 여기는 법정,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외에, 그 외에 여기까지는 외우시지 않아도 되죠. 자, 외에 행정 절차라든지 형식, 요건에 대한 상담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의 불편에 관해 알리는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그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국민신문고가 그 권익위원회인가? 그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뭐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그 권익위원회에 보면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국민신문고에 가서 보면 건의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뭐 제도가 있던데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나 설명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타 민원. 아,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고장났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밤마다 무서워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일상 속 불편에 관해서 알리는 민원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일반 민원을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에는 법정, 질의, 건의, 기타가 있는데요. 여기서 법정 민원은 이런 것들, 질의 민원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충 민원 볼게요. 고충 민원은요.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다음에 소극적인 처분. 소극적인 처분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부작위도 들어있죠. 부작위. 내가 요청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해. 내가 주민등록등본 좀 떼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부작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예요. 나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은행에 가야 되는데 침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불편하죠. 부담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는 거를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가시면 고충민원란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거기 들어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상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악취를 발생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충민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권리를 침해당해. 악취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치매. 그 다음 내가 불편해요. 우리 고객들이 너무 냄새난데 부담이 돼요. 이렇게 요런 것들. 그래서 민원의 종류까지 보시고요. 책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민원의 종류. 1번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 동그라미. 행정기관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행위 요구. 이게 중요하겠죠. 민원은 꼭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민원의 종류 볼게요. 자,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의 크게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의 종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 민원 보시고 법정 민원 먼저 볼게요. 법령, 훈령, 예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치시고 일정 요건 동그라미 치실게요.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 인가, 허가, 신청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가, 허가,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그 다음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동그라미, 동그라미. 장부, 대장, 등록, 등재, 신청.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에 관해서 확인 또는 증명. 특정한 사실. 그 다음에 내가 법률관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어떤 가족의 관계이다. 내가 혼인증명서 떼면 혼인, 내가 지금 혼인 중이다. 누구와? 내 배우자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거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걸 신청하는 민원이다. 네, 다 신청하는 민원이죠, 신청. 자, 그 다음에 2번. 질의민원 보실게요. 법령, 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을 행정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 설명 동그라미, 해석 동그라미, 요구하는 민원이다. 자, 그 다음 건의 민원 볼게요.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 개선 요구. 여기가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타 민원 보실게요.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 여기 절차, 형식, 상담 설명 요구. 끊으실게요. 먼저 요구하거나 뒤에 이렇게 슬래시로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불편사항 동그라미 치시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 요구. 불편사항.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보실게요. 고충 민원. 행정기관에 위법 부당하거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동그라미, 불합리한 행정제도, 동그라미.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그 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그래서 국민의 권리침해 동그라미, 국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요구하는 민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법령, 실질적인 법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2조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목차 좀 외워주셔라.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마지막에 백지복수법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랑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이 앞에 쪽에 여기 총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칙이 아니라 앞에 이제 목적, 재정 목적이랑 행정 개념, 기능 같은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민원의 종류는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민원을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덮어보세요.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덮은 다음에 내가 그 백지에다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다 안 써도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법령, 훈령,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법정 민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훈령, 생각나는 대로 예규, 여기서 정한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거 자산 얼마 가지세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령에. 그거에 따라서 신청하는 민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쓰는 거 한번 백지에다 써보는 거는 종류가 뭐가 있었지? 일반 민원에는 법정, 질의, 건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타 이런 게 있었지. 그 정도만 써보셔도 돼요.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래도 목차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이어서 민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